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어제부터 호남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데 보면 어제 오늘 호남에서 민생 행보 이어가고 있잖아요. 호남에서 검찰 조사 직전에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미리 예정된 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수사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뭔가 힘과 격려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남FC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종의 지금 본게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어야 할 상황에 앞서고 있기 때문에 호남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호남에서 네. 지지층에게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순신 장군의 의복을 빌리면 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양무 호남 시무 민주당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없다면 민주당 없다. 아니면 시무 이재명이 되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라는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 심장,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비빌 언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힘든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호남을 방문함으로써 지지층들의 결집도 이끌어내고 아마 검찰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과 좀 의지를 북돋우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행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오늘은 전북 익산 그리고 군산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지지층 결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를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켜드리겠다. 이런 말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죠?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사필 규정한다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어제는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결백한데 뭘 잘 지켜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지금 본인이 두렵고 겁나는 게 있으니까 2중, 3중 저렇게 안전장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사필 규정을 믿는다. 저를 잘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지켜주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결백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야말로 완전한 조작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가 이제 확정됐다고 하면 너무 이른 얘기지만 어쨌든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는 거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담대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좀 긴장되고 불안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지지층에 호소해서 나를 좀 지켜달라는 말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본 게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야말로 정치 생명을 건 그런 어떤 건곤일척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걸 앞두고서 지난 설 연휴에도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 조사 리허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본인으로서도 결백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중대하게 보고 있다. 또 검찰로서도 이 문제가 사실 오래 끌어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결전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100페이지 그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 예. 그만큼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결국 지지층에 어떤 결집이 있고 그걸 정치이니까 아무래도 정치인 지지층이 힘을 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나를 지켜달라 하는 그걸 말 그대로 해석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 질문지만 네. 100쪽에 달한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 측의 답변지 역시도 한 30쪽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가 생각했을 때 키워드가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의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지만
그거 검찰의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예. 토요일 날 검찰이 통보한 일정과 달리 내가 정해서 가겠다. 이야기는 이 지금 검찰의 의도대로 나는 끌려가지 않고 내가 정하는 시간에 내 발로 걸어가겠다. 이런 식을 통해서 상당히 이번 사안에 그러니까 이 지금 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나름대로의 당당한 심정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그리고 향후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주제나 내지는 그 일정에 따라서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투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네. 토요일 날은 내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부분에서는 응하고 주중에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중에 지금 지방을 돌면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의 이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 있는 민생 부분은 주중에 챙기고 그리고 주말에는 나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만 따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당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결부시키지 않고 이 오히려 당의 위기를 민생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키워드가 제가 봤을 때 인파이팅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지금 검찰에 지금 100페이지 정도의 질문서를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그에 따른 나름대로 답안을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헌법에 보면 이 검찰에 소환이 된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돼요. 나 말 안 하겠다. 이 지금 법정에 가서 내가 이 주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름대로의 답안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는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받아칠 건 대받아치겠다. 결코 피하지 않는 그러한 조사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출석 앞두고 당 내에서 뭐 묵비권을 행사해라 이런 의견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30쪽 정도의 답변서를 작성한 거면 내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지금 답변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30쪽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답변서를 벗어나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 하더라도 그것은 답변서에 있는 뭐 답변으로 가름하겠다, 제출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차례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하지만 피의자의 그 경우에 답변은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30쪽 정도의 답변서를 준비하고 리허설을 했다는 걸 보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하여튼 그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답변서에 있는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이제 질문을 뭐 100쪽에 있는 질문 하더라도 이런 질문하면 답변서에 있는 질문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하면 그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조서에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마 그와 같은 전략을 쓸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지난번에 그 성남 FC 사건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슨 증거를 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측에 작성했다는 뭐 정진상 실장과의 그런 문답 과정에 있었던 얘기들을 제시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서에 있는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조서에다 쓰는 뭐 그런 정도 요식 절차를 거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혼자 변호사만 대동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보니까 혼자 갈 것 같지는 않죠? 예. 일단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오지 말라고 해서 진짜 안 나가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청래 최고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일종의 동지론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 동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민주당의 그 지지층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꽤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사실 앞서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날 출두하겠다는 의미가 아까 투트랙도 있지만 또 하나의 나름대로의 속내는 사실은 뭐 토요일은 정치적인 그 일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당 지지층들뿐만 아니라 의원들까지 좀 나와주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을 아마 자신의 출두 날로 정했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아마 지금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 정해진
그러니까 이 일종의 수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출두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기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기소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 당헌에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정치적 탄압일 경우에는 그거 조항을 그러니까 적응을 예외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지금 출두할 때 많은 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층들이 결집할 경우에는 설사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당대표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당헌 당규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보호막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포석도 깔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친명계 입장에서는 많은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과 지지층과 의원들이 나오기를 아마 상당히 아름아름 좀 사발통문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적으로 좀 결집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출석을 해야 될 일이 더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다 같이 이렇게 의원들이 대동해서 움직이는 게 결국엔 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당 내에서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입장에 서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말, 그러니까 홀로 변호사를 호남만 대동하고 이제 출두하겠다 이런 걸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아까 차지원 교수님 저희 하셨지만 뭐 어디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믿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좀 저기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런 상황을 보고 누가 저렇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탄압할 수 있는 야당이다.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정대 위력을 과시하고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뭐 수십 명 의원들과 함께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사람을 누가 탄압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대응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범죄 혐의니까 첫 번째 가장 좋은 게 법률적 대응인 거죠. 네. 변호사하고 와서 이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해서 결백하다면 그걸 벗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홀로 출석해서 홀로 대응해라. 왜? 우리는 사법 시스템을 믿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네 일은 네가 처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검찰이 최종 판단자가 아니잖아요. 검찰이 설사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검찰이 그 잘못을 지금까지 얘기한 증언만이 아니고 뭔가 물증으로 뒷받침되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설사 범죄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믿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수사가 최종 결론이 아니니까 저렇게 검찰 앞에서 아무리 위력을 과시해도 저게 무슨 뭐 법률적 결론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그렇죠. 예. 너무나 정치적 대응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때는 정말로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혹시 그런 소환이 되면 혼자 정말 변호사를 대응하고 나가서 뭔가 본인들 말대로 탄압받는 인상을 주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좋은 전략이지 저렇게 수십 명, 수백 명 모여가지고 저렇게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어떻게 검찰이 저런 야당을 탄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켜보는 국민들한테 주는 거죠. 네. 일단 내일 소환 조사에 응하는 모습 함께 보고요. 자,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40일 정도가 남았는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뒤에 처음으로 나온 조사여서 좀 눈길이 쏠리는데 저희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네, 김기현 의원이 40%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33.9% 나왔습니다. 이 직전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것보다 2배 가까이 16% 넘게 오른 수치거든요. 일단 이 조사 결과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한마디로 나경원을 업은 언더독 그러니까 안철수 그 의원의 관점에서 보면 나경원을 업은 언더독 이렇게 저는 뭐 표현하고 싶은데 언더독 하면 정치 용어로 보면 언더독 효과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약자를 심리적으로 응원하는 현상인데 여기에다가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상 이번에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반대로 인해서 사실상 출마가 좌절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이 뭐랄까 파장이 사실은 안철수 의원에게 득이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이 같은 조사에서 직전에 안철수 의원의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17.2%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16%가 상승을 해서 지금 33%에서 지금 1위인 김기현 의원과 지금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대상 중에 한 명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25.3%로 2위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갖고 간 16.7%는 나경원 의원이 그때 당시 받았던 지지의 60%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반면에 그러니까 60%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표의 60%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간 반면에 예. 김기현 의원은 오히려 직전보다 0.3%가 빠졌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경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윤심을 지지하는 친윤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과 정부의 일체감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당내 민주주의가 이렇게 고사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에 가서 중도 외연 확장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당내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긴 한데 당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니잖아요. 네. 실제 그 전당대회에서도 뭐 이런 그 나경원 의원의 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흘러가는 식으로 유지가 될까요? 장담할 수 없죠.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게 잘 핵심을 짚으신 건데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당원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지층 이걸 여론조사를 뜯어보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란 것은 전국적으로 뭐 인구수와 또 뭐 연령별, 성별 이런 것들을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원 분포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꼭. 그야말로 TK를 비롯한 영남 지역에 당원들이 모여 있고 연령별로도 60대 이상이 또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중치를 둬서 판단하면 저절로 나오지를 않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 지지도가 갑자기 올랐다고 하는 네. 것은 김기현 의원의 경우를 따져보면 과거에는 한참 전에는 뭐 3위, 4위 이랬잖아요. 사실은 10%대 머물러 있었던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갑자기 막 2위, 1위로 뛰어올랐잖아요. 그때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을 지지하던 그야말로 친윤표는 이미 옮겨간 거죠. 김기현 전 의원 쪽으로. 이동할 건 이미 예, 다 이미 옮겨갔고 그래서 1위가 됐잖아요. 갑자기. 윤심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었고 근데 안철수 의원 그때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표가 옮겨간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이렇게 판세를 뒤바꿀 만한 그런 요동치는 것은 없다고 보고 그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는 것과 당원들과는 분포가 다르다.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에 더 많이 몰려 있는 60대 이상의 더 많은 당원들을 감안하면 안철수 후보보다는 김기현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정말 주사위를 던져봐야 하는 얘기니까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얘기죠. 네,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경원 전 의원 이름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야의 이야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셨거든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뭐 가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축제니까 대통령도 가서 같이 그 당원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그 양태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백하게 윤심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오롯이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간 거랑은 완전히 양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다고 본 걸까요? 글쎄 이제 뭐 그 당시에도 대통령의 뜻을 이제 뭐 암암리에
대통령의 뜻은 누구누구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암암리에 이제 알려지긴 하고 그런 것들이 따르는 충실한 그런 따르는 그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뭐 지금처럼 정말 뚜렷하게 이거 뭐 뒤에 보이는 손이 아니라 다 드러난 손, 보이는 손 정도로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윤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옛날 대통령이 참석했잖아 라고 하는 것과는 참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현장에 온다는 거, 물론 현장에서 많은 정말로 그 현장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다 투표하는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다 사전에 이 대통령 그 전당대회 날 전에 ARS라든지 모바일 투표라든지 투표는 다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하고 전당대회 날은 그걸 개표해서 공표하고 뭐 그날 예를 들어서 뭐 과반수 넣는 후보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혹시 결선 투표가 있으면 뭐 그 다음에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윤 대통령의 뜻이 결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뭐 대의원들에게 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전당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 그야말로 뭐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40일 남겨두고 미리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당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누구를 찍어라 하는 것과 진배 없는 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문빙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꼭 가겠다라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윤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뭐 그러니까 코멘트를 한 건 아닙니다만 전해지죠. 어제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정치적 함의를 많이 저는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아까 지금 전재수 의원이 양태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여당의 특히 보수 정당의 여당 상태에서의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그 개입이라는 부분은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사실 노골적으로 보이는 손이었잖아요. 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약체 후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1위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용산에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조금 뭐랄까요 뒷받침이 상당히 큰 작용을 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다든지 전당대회 룰을 바꿈으로써 유승민 의원의 출마를 상당히 지금 이렇게 억제하고 있는 거라든지 결국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포기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용산이 지금 특정으로 밀고 있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빤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아무리 갈래라고 하지만 가겠다는 이야기 자체를 미리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선거 레이스 시작하기 전에 그럼 윤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에 관심이 많구나. 그렇다면 그 관심 많은 후보는 누굴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에는 또 다른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의 다양성, 당내의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라는 의구심 자체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전당대회가 두 분이셨잖아요. 2014년도에 서청원, 김무성. 그러니까 당시 친박 후보였던 서청원 후보가 사실은 그러니까 청와대의 상당한 지지 속에서도 결국은 이제 비박계인 김무성 후보에게 패했거든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보수 정당 내에서는 그런 한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무리하게 정치적 힘이 가해질 때 반작용도 있었다는 부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드러날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